한편 같은 장편. 강성은. 아버지를 아저씨로 부르거나 아저씨를 아버지로 부르는 일, 그게 뭐 별건가? 아줌마를 어머니로 부를 수도, 어머니를 아줌마로 부를 수도 있는 걸. 그리고 아줌마와 아저씨와 함께 살 수도, 가족이 될 수도 있다. 아줌마와 아저씨는 날 사랑할 수도 있고, 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도 있다. 그리고 때로는 나를 학대하고 어둠 속에 혼자 내버려 두기도 한다. 나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는다. 세상의 모든 아줌마와 아저씨, 그리고 사람들은 모두 외롭다는 걸 알고 있다. 그들은 밤마다 잠꼬대를 한다. 그들은 기억하지 못하는 말, 잠이 아니라면 하지 못하는 말. 그들이 되고 싶었던 건 아저씨도 아니고, 아줌마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닌 걸. 그들이 되고 싶었던 건 음악이나 달, 혹은 쏟아지는 눈이나 나무 같은 것이었을지도 모르지. 나는 그 무엇으로 불려도 상관없지만 그 무엇도 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아저씨를 아버지라고 부르거나 아버지를 아저씨로 부르거나 어머니를 아줌마로 부르거나 아줌마를 어머니라고 부르거나 이런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가끔 나를 박쥐라고 부르거나 굼벵이라고 부르거나 아메마로 부르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진짜 아무 일도. 좋은 시의 조건 네 번째, 발상의 전환으로 관계성을 그려라. 이 관계성을 그림 그리듯이 그리라고 합니다. 어떤 관계의 어떤 얽히고 얽히는 그런 관계 있죠. 그리고 또 여기서는 관계가 어쩐지 낯선 관계 같아요. 낯설은 관계. 그런 낯선 관계들을 이렇게 그려가고 있습니다. 단편 같은 장편. 짧게 만나고 그런데 또 어떤 긴 이야기가 있는 그런 관계성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를 아저씨로 부르거나 아저씨를 아버지로 부르는 일, 그게 뭐 별건가. 근데 이혼하면, 부부가 이혼하면 또 아버지를 헤어지고 아버지를 아저씨라고 부른다든가, 설마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죠. 시적 표현이겠죠. 또 아저씨를 아버지로 부르는 일, 이거는 뭐 흔히 있는 일이죠. 그런 일들이 그게 뭐 별건가. 근데 별거이죠. 애들한테는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강요한다든가, 참 적응하기 힘들겠죠. 아버지도 아닌데 아빠라고 부른다는 게 애들한테는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근데 그게 뭐 별건가. 담담하게 시키는 대로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어쩔 수 없죠. 애들 입장에서는. 근데 그게 뭐 별것인가.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줌마를 어머니로 부를 수도 있고 어머니를 아줌마로 부를 수도 있는 걸. 그리고 아줌마와 아저씨와 함께 살 수도, 가족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아줌마와 아저씨는 날 사랑할 수도 있고 나를 위해 희생할 수도 있다. 그리고 때로는 나를 학대하고 어둠 속에 혼자
내버려 두기도 한다라고요. 낯선 관계를 맺고, 관계가 익숙한 관계는 아니겠죠. 남과 새로운 과정을 형성한다는 게. 그런 낯선 관계를 맺고 살다 보면 항상 좋을 일만 없겠죠. 서로 뭐 조금 잘해줄 때도 있겠지만 조금 악대에 가까운 행동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이 화자는 나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마치 달관한 듯한, 이건 너무 좀 슬프죠. 자기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부모의 이혼으로 원치 않는 사람을 아버지라 부르고, 또 원치 않는 사람을 어머니라고 부르고, 또 아버지를 또 아저씨라고 부르고 뭐 이런다는 게 화자 아이들한테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그리고 또 그런 아버지가 아닌 아저씨여야 될 사람이 아버지가 되어서, 또는 아줌마여야 될 사람이 어머니가 되어서 자기를 학대하기도 하고 잘해주기도 하는데 그들을 미워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마치 다 이해한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을 다 이해한다. 마치 달관한 태도를 보이는 듯해요. 그게 더 슬프죠. 마치 아직 세상 물정 모르고 살아야 될 아이가 이미 어른들의 세계를 다 안다고 말해요. 세상의 모든 아줌마와 아저씨, 그리고 사람들은 모두 외롭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미 어린아이가 어른들의 어떤 그 외로움까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미 달관할 정도로. 너무 아픈 상처를 어렸을 때 너무 빨리 철이 들어버려서 시를 읽는 사람들의 마음이 더 아프게 하는 듯 합니다. 그들은 밤마다 잠꼬대를 한다. 잠꼬대를 한대요. 네. 어른들이 밤마다 잠꼬대를 해요. 그들은 기억하지 못하는 말, 잠이 아니라면 하지 못하는 말, 그들이 되고 싶었던 건 아저씨도 아니고 아줌마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닌 걸. 그들이 되고 싶었던 건 음악이나 달, 혹은 쏟아지는 눈이나 나무 같은 것이었을지도 모르지라고 해요. 원래 그 어른들도 어떤 것이 뭐라 그럴까요? 무슨 특별한 뭐 아저씨가 되고 싶어서 아저씨가 된 것도 아니고, 또 누군가의 아버지가 아닌데 아버지가 되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 다만 그들은 이렇게요. 음악이나 달, 그죠? 쏟아지는 눈이나 나무 같은 것일지도 모르지만은 그냥 자연의 일부로서 살아가는 것이 원래 그들이 되고 싶었던 것인데, 어떤 그 이혼으로 인해서 또는 고단한 삶으로 인해서 자기가 되고 싶지 않는 것들을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밤마다 잠꼬대를 한다고 해요. 밤마다. 여기 그들은 밤마다 잠꼬대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밤마다 잠꼬대를 한다는 게 뭘까요? 잠을 자면은 우리는 꿈이라는 걸 꾸죠. 그래서 그런 꿈을 꾸고 그러는데, 그때 무의식 속에 있는 말들을 막 하죠. 사실은 뭐 논리도 없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 꿈은 어떤 꿈의 해석에서 꿈은 어떤 숨겨진 욕망의 발현이다라고 하죠. 근데 잠꼬대는 논리도 없는 그런 잠꼬대를 하는데, 그런 어떤 여기. 그러니까 그런 어떤 무의식 속에 숨겨진 그런 욕망의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겠죠. 그래서 평상시에 제정신이라면 할 수 없는 말들을 잠꼬대를 하면서 다 한대요. 그걸 어린아이가 다 보고 자랍니다. 네. 나는 무엇으로 불려도 상관이 없지만 그 무엇도 되고 싶지 않다. 아이가 이렇게 말해요. 이제 뭐라고 불리겠죠.
새로운 어떤 낯선 관계를 맺으면서 낯선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겠죠. 원래 아버지가 아닌 사람이 아들이라고 부른다든가, 원래 아버지가 아니었는데 아버지가 되어서 자신을 아들이라고 부른다든가, 또 뭐 다른 이름을 부를 수도 있는데, 그 무엇으로 불려도 상관이 없지만 나는 그 무엇도 되고 싶지 않다고 말해요. 그죠? 그냥 자기는 자기인 것이지 그 무엇이 새로 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무엇이 되는 것은 부모들의 어떤 새로 만드는, 새로 형성한 어떤 가정 또는 사정 때문에, 어른들의 사정 때문에 아이들은 무엇이 되고야만 하는 거죠. 자기의 의지로 무엇이 되는 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아저씨를 아버지라고 부르거나 아버지를 아저씨로 부르거나 어머니를 아줌마로 부르거나 아줌마를 어머니라고 부르거나 이런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라는 대로 하겠다는 거죠. 이미 원래 저항도 하고 엄마라고 부르지도 않고 막 좀 반항도 하고 그러는 게 아이들 다운 건데, 이미 지금 화자는 그래, 아빠라고 부르면 아빠라고 부를 것이고 시키는 대로 하겠다는 거죠. 다 이해하겠대요. 어른들 세계를 이미 다 이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나는 가끔 나를 내 스스로가 박쥐라고 부르거나 굼벵이라고 부르거나 아메바로 부르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미 인생을 달관했어요. 어린 화자가.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고 또 아픔이 큰데 또는 슬픔이 큰데 너무 냉정하고 무덤덤하고 담담하게 이야기하면 독자의 입장에서는 그 슬픔이 더 크게 느껴지죠. 좀 더 크게 느껴지고 더 안타깝게 느껴지고, 그래서 공감의 어떤 크기가 또는 공감의 농도가 더 짙어집니다. 네. 근데 여기서도 자기가 살면서 자기 자신을 박쥐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굼벵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메바라고 부르기도 했지만 이건 다 자연의 일부죠. 그렇게 부르기도 했지만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고요. 자기가 진짜 박쥐가 되지도 않았고 굼벵이가 되지도 않았고 아메바가 되지도 않았고 진짜 아무 일도 안 일어났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를 뭐라고 부르든 별로 상관 안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읽다 보니까 메타모포시스라고, 그러니까 그 변신이라는 어떤 그 소설이 있죠. 변신. 그 실존주의 아마 최초의 작가가 프란츠 카프카죠. 변신이라는 소설에 보면 무슨 딱정벌레로 바뀌어버리죠, 사람이. 예, 그 장면이 생각났어요. 메타모피시스 써드릴까요? M-E-T 메타모피시스 모피시스 오였던가? 메타모피시스. 네, 아이고 맞네요. 이게 이제 그 형태를 바꾸는 그 변신의 책 제목입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가 보니까 좀 자기의 어떤 그 낯선 관계가 생겼을 때 무관심하려고 또는 아무렇지도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어떤 절제된 목소리로 그 이야기들을 담담하고 또 무덤덤하게 펼쳐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린 시인께서 시클에서 하린 시인이 이 시에 대해서 한 말들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이혼율이 높은 사회 풍토를 기반으로 나타난 관계성, 그렇죠. 낯선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기발한 발상으로 그려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부모의 이혼으로 화자가 처하게 된 상황을
아프게 다루지 않고 무덤덤하게, 즉 담담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이 이 시의 장점이다. 네, 그래서 더 아프고 더 크게 공감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럴 수도 있다는 심리를 바탕으로 관계의 얽힘이나 관계의 낯설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 네, 굉장히 낯설어하죠. 그러나 화자는 뭐라고 말해요? 그래도 뭐 별거 아니다라고 좀 너스레를 떨죠. 사실은 별거이죠. 큰 문제고 갑자기 어떻게 아빠라고 부르고 갑자기 어떻게 어머니라고 부르겠어요. 잘 안 되는데 화자는 별로 개의치 않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너스레를 떨어요. 그냥 몸부림치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하려고 몸부림치는 걸로 보입니다. 화자의 슬픔을 화자는 그런 슬픔을 담담하게 견디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미묘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 교훈, 이 세 가지 항상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시를 쓸 때는 어떤 타자, 화자가 있고 타자가 있고 또 대상이 있고 현상을 항상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대요. 네, 무엇에 대해서 쓰든지 이 세 가지들을 항상 기억해 두면서 연구하고 또 그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당연한 것과 관습화된 것.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늘 보던 것들을 극복하고 어떤 차이의 시각으로 끊임없이 주목하고 그 대상이나 환경, 상황, 장면을 끊임없이 주목하고 주목이 뭐죠? 눈길, 시선을 쏟는 거죠. 그런 시선을 두고서 또 관찰이 뭐예요? 보면서 살피는 거예요. 살펴가지고 미묘한 관계성이 나타내는 그런 개별화된 무늬. 이 말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이런 당연한 것과 관습화된 것과 구별되는 것이 바로 그것만이 가지고 있는 개별화된 무늬. 그것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인데 그 특성이 형상화되면 바로 그 개별화된 무늬가 되겠죠. 그 무늬를 자신만의 색깔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자신만의 색깔로 찾아내서 그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시를 쓴다는 것과 그림을 그린다는 것 아주 연관시켜서 생각하면 좋겠어요. 소설은 서술을 하죠. 그 이야기를 어느 정도 자세하게 서술을 하는데 시는 눈에 보이게 그려요. 마치 해화를 그리듯이 그립니다. 색깔도 넣고 무늬도 넣고 또 그림으로 어떤 특성을 표현하듯이 시는 그렇게 표현을 하죠. 네, 그래야 된대요. 원래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한 부분이 아니면 제가 건너뛰는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표를 밑에다가 넣어둘 테니까 여기에 맞춰서 시를 한 번씩 써보세요. 써보시는 게 좋아요. 먼저 미묘한 관계성 표현하기라고 했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가까운 존재, 즉 가족이든 친구든 또는 뭐 형제든 가까운 존재와 나 사이에 형성된 틈을 발견하고 만나기. 틈을 발견한대, 틈. 가까운 관계 속에서 틈을 발견하래요, 틈. 이 틈이라는 게 뭘까요? 아버지 같으면 알코올 중독이 있다든가, 어머니가 또 그 틈이 있겠죠. 각자에게는. 그런 틈을 발견해서 만나자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틈을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상황이나 객관적인 상관물을 찾기.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에 걸렸다면 그것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상황, 그렇죠? 그걸로 인해서 무슨 사고를 쳤다든가 아니면은 또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그러죠. 그 상관물을 찾아야 된대요. 이렇게 상처가 났다든가 아니면 사고가 나서
가정이 파괴됐다든가 또는 물건을 깼다든가 이런 객관적 상관물을 찾으래요. 비유적 상황으로 쓸지 상징적 상황으로 쓸지 정한 후에 외적, 내적 현상이나 의미를 메모하기라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단편 같은 장편 강서은 시인의 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다음 시간부터는 좀 급한 걸 먼저 하려고 해요. 원래는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잘 쓰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이 낯설게 하기죠. 이 낯설게 하기가 아주 중요한데 그 낯설게 하기를 좀 먼저 다룰까 합니다. 이게 원래 18장에 있는 건데 이게 좀 빨리 좀 다뤄야 돼. 이게 좀 앞쪽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뒤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 먼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클이라는 책은 사실 목차가 있긴 한데 순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마치 필요한 거 찾아서 공부하면 되듯이 이렇게 돼 있어요. 18장이라고 해도 앞쪽에서 설명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마치 색인을 찾아서 찾아보듯이, 사전을 찾아보듯이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약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찾아서 그 부분을 볼 수 있게끔 돼 있어요. 필요하신 분들은 책을 한 권 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혼자 읽으려고 그러면 어려우니까 저랑 같이 읽어요. 네, 감사합니다.